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군 내부에서는 해병대 교육대 내 비공식 가혹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건에 불과했던 제보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해병대는 매번 같은 답변만 내놓았어요. 우리 조직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과 함께 외부 조사를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시간, 장소,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상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특별한 방식의 검증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잠입형 파견이었죠. 선발된 인물은 707 특임대 소속 여군 서윤채였습니다. 그녀는 5년간 특수 임무를 수행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체력, 정신력, 관찰력 모두 검증된 인물이었죠. 서윤채는 평가자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일반 전입 교육생으로 위장의 해병대 교육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명확했어요. 내부에서 직접 관찰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알아서는 안 됐죠. 이른 아침 첫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일렬로 정렬해 서 있었고 긴장된 공기가 운동장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모두가 앞만 응시한 채 꼼짝하지 않았죠. 이때 단상 위로 대령 강태문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표정에는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태문은 단상 중앙에 서서 훈련병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해병대는 태생부터 다르다. 육군도 공군도 해군도 아닌 해병대다. 여기는 살아남는 놈만 남는 곳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확신이 묻어나는 말투였어요. 우리는 최전방에서 싸워왔고 가장 험한 곳에서 버텨왔다. 해병대라는 이름 석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는 여기서 배우게 될 것이다. 강태문은 말을 이어가며 천천히 훈련병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지나갔죠. 그러다 서윤채에게서 시선이 멈췄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여군? 강태문은 잠시 침묵했어요. 주변 간부들도 서윤채를 쳐다봤죠. 그는 비웃듯 다시 말했습니다. 해병대의 여군까지 받아주는 세상이 됐군. 참 좋은 세상이야. 주변에서 몇몇 간부들이 작게 웃음을 흘렸고 훈련병들은 더욱 긴장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앞으로 나와. 강태문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서윤채는 침착하게 대열에서 빠져나와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은 평온했죠. 강태문은 서윤채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체격을 확인하고 표정을 살피고 자세를 점검했어요.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선이었죠. 소속이 어디지? 강태문이 물었습니다. 707 특임대입니다. 서윤채가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강태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707? 이름만 요란한 부대지. 실전 경험도 없는 애들이 특임대라고 간판 달고 있더군.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 간부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죠. 강태문은 실제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수색대 출신으로 가장 위험한 임무들을 수행해왔고 해외 훈련도 10여 차례 다녀왔으며 실전 경험까지 풍부하게 쌓은 베테랑이었어요.
그 경험들이 그에게 깊은 자부심을 주었죠. 해병대야말로 최고의 부대이고 자신은 그 최고 속의 최고라는 믿음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언제부턴가 오만으로 변질되어 있었어요. 다른 부대는 모두 열등하고 해병대만이 진정한 군인을 만들 수 있다는 왜곡된 신념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강태무는 갑자기 손을 뻗어 서윤채의 군모를 벗겼습니다. 예고도 없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군모를 바닥에 던져버렸죠. 군모가 회전하며 땅에 떨어졌고 붉은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여기는 해병대다. 여군이 평가하러 올 곳이 아니야. 이해했나? 강태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주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도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군모를 잠시 내려다볼 뿐이었죠. 이 침묵이 강태문에게는 굴복으로 보였습니다. 여군 특임대라는 것도 결국 해병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의 자만심은 더욱 부풀어 올랐죠. 강태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훈련병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윤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다만 모든 것을 차갑게 기록하는 관찰자의 시선만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장소, 발언 내용, 주변 반응까지 모두 기억해두고 있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이었죠. 그날 밤 강태무는 간부 회의실에 주요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어두컴컴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어요. 중령 박도현, 소령 한성민, 그리고 몇몇 선임 부사관들이 자리에 앉았죠. 강태무는 테이블 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전입자 봤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707에서 온 여군 말입니까? 박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강태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런 애들이 우리 교육대에 와서 뭘 배운다는 건지 모르겠군. 특임대라고 해봐야 실전도 모르는 애들 아닌가. 주변 간부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강태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런 애들이 해병대 출신이라고 나중에 말하고 다닌다는 거다. 우리 간판에 먹칠을 하는 거지. 박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태무는 천천히 돌아서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짜 해병인지 아닌지 가려내야지. 해병대 정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줘야 한다.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이것은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사적인 검증이자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자정이 넘은 시각, 서윤채는 갑자기 호출을 받았습니다. 교육생 서윤채, 즉시 규율 점검실로 이동하라. 확성기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서윤채는 침착하게 군복을 정돈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형광등 몇 개만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죠. 규율 점검실은 본관 건물 뒤편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었고 CCTV 사각지대였어요. 서윤채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박도현과 한성민 그리고 몇몇 부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분위기는 살벌했죠. 들어와.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서윤채가 안으로 들어서자 뒤에서 누군가 문을 닫았어요. 딸각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습니다. 박도현은 서윤채의 군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군장 검사를 실시한다. 바닥에 내용물을 전부 쏟아. 서윤채는 지시대로 군장을 내려놓고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직접 군장을 집어 뒤집어 버렸죠. 내용물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수첩, 세면도구, 예비 군복, 개인 물품들이 어지럽게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박도연은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휴대전화였죠. 이게 뭐지? 박도연이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서윤채는 순간 깨달았어요. 그것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넣어둔 것이었죠.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서윤채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박도연은 비웃었습니다. 내 군장에서 나왔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해병대 규율을 우습게 본 데가다. 한성민도 거들었어요. 교육대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중대 규율 위반이다. 이건 징계 사안이야.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강태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윤채에게 다가왔어요. 분위기가 더욱 냉랭해졌죠. 강태문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내려다보다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규율을 어긴 대가가 뭔지 알아야겠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강태문은 갑자기 서윤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비틀었어요. 서윤채는 순간 통증을 느꼈지만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강태문은 더 세게 힘을 주며 말했죠. 해병대는 자비를 베푸는 곳이 아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규율을 지켜야 해. 서윤채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강태문은 서윤채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로 데려갔죠.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몇몇 훈련병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태문은 서윤채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봐라. 여군 특임대란 게 이 정도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크게 말했어요. 훈련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강태문은 서윤채의 머리를 잡아 아래로 눌렀습니다. 서윤채의 이마가 차가운 땅에 닿았어요. 군복은 흐트러졌고 먼지가 옷에 묻었습니다. 손목에는 이미 피멍이 번지기 시작했죠. 강태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자신의 권위가 확실히 서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봐. 강태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해병대 앞에서 누가 널 구해주나 보자고. 주변에서 몇몇 간부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채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복 주머니 속에서 작은 호출기를 꺼냈죠. 서윤채는 떨리는 손으로 호출기의 버튼을 단 한 번 눌렀습니다. 작은 진동과 함께 신호가 전송됐어요. 그리고 낮고 또렷하게 말했죠. 보고 신호 전송합니다. 강태문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보고 신호? 누구한테 보고한다는 거야? 그는 진짜로 신호가 나간 줄은 몰랐어요. 그저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만 생각했죠. 강태문은 서윤채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교육받을 거다. 해병대가 뭔지 뼈에 새겨주지.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순간 강태문의 오만은 절정에 달해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방금 전송된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교육대는 평소와 똑같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6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훈련병들은 일제히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세면을 하고 군복을 정돈한 뒤 운동장으로 집합했죠. 서윤채도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어젯밤 생긴 피멍이 선명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하지만 아침 조회가 시작되기 전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병장 하나가 당황한 얼굴로 박도연에게 다가왔어요. 중령님, 전산망이 이상합니다. 박도연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죠. 무슨 소리야? 병장은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상급 부대 연결이 일부 차단됐습니다.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요. 박도연은 즉시 행정실로 달려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접근 권한 제한됨이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나타났죠. 그는 여러 번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보고 시스템, 인사관리 프로그램, 심지어 내부 메신저까지 모두 접속이 불가능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박도연은 당황했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같은 시각 훈련 일정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전에 예정됐던 사격 훈련이 갑자기 연기됐어요. 사유는 상급 지시 대기였죠. 오후 체력 단련 일정도 보류됐습니다. 한성민이 교육 계획을 확인하려 했지만 시스템 접속이 되지 않았어요. 중령님, 훈련 일정 승인이 안 내려옵니다. 한성민이 박도연에게 보고했죠. 박도연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식 자재 배송이 예정보다 2시간 늦게 도착한 거예요. 배송 기사는 상부에서 재확인 지시가 내려와서 늦어졌다고만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동으로 처리되던 물자 보급이 모두 수동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 거죠. 교육대 운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강태무는 이 모든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집무실에 앉아 보고서들을 훑어봤어요. 전산망 차단, 훈련 일정 지연, 물자 보급 절차 변경. 평소 같으면 즉시 문제 삼았을 일들이었죠. 하지만 강태무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해병대를 견제하는 거야. 그는 박도연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질투하는 거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박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이 정도 규모의 조치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혹시 상부에서 뭔가 조사라도. 강태문이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조사?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해병대는 언제나 원칙대로 움직여왔어. 어제 그 여군한테 한 것도 규율 위반에 대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의 얼굴에는 불안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는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조용한 압박은 보통 큰 일에 전조라는 것을요. 전산망이 차단되고 보고 체계가 막히고 물자 흐름이 통제되는 것은 누군가 위에서 교육대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의미였죠. 대령님, 그래도 상황을 좀 더 파악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병들이 운동장에서 구보를 하고 있었어요. 박중령, 강태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나는 25년간 해병대에 몸담아 왔어. 수색대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고 해외에서 우리 군의 명예를 지켜왔지. 해병대가 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그는 박도연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해병대는 언제나 옳았어. 우리가 하는 일은 정당해. 그 확신이 강태문을 더욱 깊은 함정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믿었어요. 해병대라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자부심은 이미 오만으로 변질돼 있었고 그 오만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교육대 출입구에 헌병 2명이 배치됐어요. 공식적인 사유는 정기 보안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출입 통제였죠. 누구도 허가 없이 교육대를 드나들 수 없게 된 겁니다. 한성민이 이 사실을 보고하자 강태문은 여전히 태연했어요. 보안 점검이라잖아. 정기적으로 하는 거야. 하지만 간부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경험 많은 부사관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 상부에서 뭔가 조사하는 거 아니야? 불안이 교육대 전체로 번져가기 시작했죠. 저녁 점호 시간 강태문은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훈련병들 앞에서 그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최근 외부에서 우리 교육대에 대한 잡음이 있다. 하지만 신경 쓸 필요 없어. 해병대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지만 아래 서 있던 간부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그는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서윤채에게 한 행위들, 조작된 증거, 강태문의 과도한 징계.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균열은 시작됐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강태문만이 여전히 자신의 확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언제나 옳았다. 그는 그 말을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 확신이야말로 그를 파멸로 끌고 가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오만이 되고 오만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외면이 파국을 불러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같은 시각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자리한 작은 공방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정아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도자기 공예가였어요. 그녀의 공방은 아담했지만 정갈했고 작업대 위에는 아직 굽지 않은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죠. 윤정아는 흙을 만지던 손을 멈추고 허리춤에 찬 작은 호출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신호만 표시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신호의 의미를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아는 호출기를 내려다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죠. 그녀는 25년 전 육군정보사령부에서 복무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윤정아는 작업복의 먼지를 털어내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편에는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어요. 윤정아는 맨 아래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지만 안의 내용은 또렷했죠. 수첩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연락망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전부터 함께 훈련받고 함께 버텨왔던 절친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윤정아는 수첩을 펼치고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죠. 나야, 정아. 윤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신호 받았어? 윤정아가 짧게 대답했죠. 응.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최미란이었습니다. 현재 국방부 군수조달부서에서 일하는 사무관이었어요. 그녀는 윤정아와 같은 해에 입대해서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동기였죠. 얼마나 심각해? 최미란이 물었습니다. 보고 신호가 왔어. 윤채한테서. 윤정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최미란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서윤채가 보고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상황이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의미였어요. 알겠어. 지금 어디야? 공방이야. 30분 안에 갈게. 최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주변 동료가 물었죠. 어디 가세요?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은 조퇴할게요. 윤정아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강은주였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뒤 현재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정화 언니? 강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신호 왔어. 윤정아가 말하자 강은주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윤채가? 그래. 강은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출발할게. 5시간이면 서울 도착해. 세 번째 전화는 대전으로 연결됐습니다. 받은 사람은 이수진이었어요. 현재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심리상담관으로 근무 중이었죠. 이수진은 윤정아보다 2살 어렸지만 같은 시기에 정보사령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이수진이 물었어요. 윤채한테 문제 생겼어. 해병대 교육대에서. 이수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당장 휴가 신청하고 올라갈게요. 네 번째 전화는 광주였습니다. 박선영, 공군 출신으로 현재는 항공안전감독관이었어요. 5번째는 제주도의 한지은, 해병대 출신으로 전역 후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죠. 6번째는 인천의 정민아, 육군 헌병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아는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었어요. 각자의 위치는 달랐고 현재 하는 일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 군에서 함께 복무했고 서로를 깊이 신뢰했으며 무엇보다 윤채를 자신의 딸처럼 아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윤채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왔습니다. 윤채가 특임대에 지원할 때도 첫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함께 있었죠. 통화를 마친 뒤 윤정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업대로 돌아가 반쯤 완성된 도자기를 천으로 덮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작업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마음은 이미 딸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1시간 뒤 최미란이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화야. 최미란이 윤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말은 필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최미란이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은주가 도착하고 내일 아침까지 나머지도 모두 모일 거야. 최미란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국방부 내부망으로 확인해 봤어. 해병대 교육대 쪽 전산이 부분 차단됐더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윤정아가 물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거야? 상급 지휘부에서 직접 개입한 거야. 조사가 시작된 것 같아. 최미란의 말에 윤정아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움직여야 해. 윤정아가 말했습니다. 윤채는 지금 그 안에 혼자 있어.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과 별개로 엄마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최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윤정아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일단 모두 모여.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직접 가는 거야. 그날 밤 강은주가 부산에서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옆자리에는 오래된 군복이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죠.
이수진은 대전에서 기차를 탔고 박선영은 광주에서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한지은은 제주에서 막배를 타고 출발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계급도, 지위도, 영향력도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수십 년간 함께 훈련받고 버텨온 우정과 신뢰 그리고 윤채에 대한 사랑이 이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은 어떤 조직보다 강했고 어떤 명령보다 확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화의 공방에는 한 명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강은주였어요. 새벽 6시 그녀는 밤새 운전해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윤정아가 문을 열어주자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어요. 고생했어. 윤정아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강은주가 답했죠. 7시쯤 이수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대전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왔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언니. 이수진이 윤정아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윤채는 괜찮아? 아직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어. 하지만 신호를 보낸 거 보면 위험한 상황인 건 분명해. 윤정아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8시가 되자 박선영이 도착했습니다. 광주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이어서 정민아도 인천에서 차를 몰고 왔죠. 한지은은 오전 10시쯤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공방 안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모두 바쁜 일상을 멈추고 이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은 김현숙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필요할 때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김현숙이 들어서자 윤정아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현수가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야. 이런 일에 안 올 수가 있나? 공방 안쪽 넓은 방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8명의 여성들이었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 각자의 경력과 위치는 달랐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습니다. 모두 군에서 복무했고 함께 힘든 시간을 버텨왔으며 서로를 깊이 신뢰했죠. 윤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윤채한테서 보고 신호를 받았어. 해병대 교육대에서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아. 최미란이 노트북을 열며 설명을 보탰어요. 국방부 내부망 확인 결과 해병대 교육대 전산이 부분 차단됐습니다. 이건 상급 지휘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미예요. 조사가 시작된 거죠. 이수진이 자신이 가져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도 교육사령부 쪽에 비공식적으로 알아봤어요. 최근 해병대 교육대에 대한 내부 제보가 여러 건 있었대요. 가혹행위, 부당한 처우 같은 거요. 그래서 검증 파견이 결정됐고 윤채가 투입된 거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윤채는 어떤 상태야? 다친 건 아니고? 윤정아가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보고 신호를 보낼 정도면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야. 심각한 상황인 건 분명해.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윤채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박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시스템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 정민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과 우리가 움직이는 건 별개야. 윤채는 지금 그 안에 혼자 있어.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동안 추가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
한지은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해병대 출신이라 알아. 저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 외부 조사가 들어온다는 걸 알면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어. 증거인멸이나 추가 보복 같은 거 말이야.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현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가는 게 어때? 모두의 시선이 김현숙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자격으로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공식적인 절차니까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도 함께 가는 거죠. 최미란이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가능해요. 김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방부 군수조달부서 사무관, 육군교육사령부 심리상담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직함을 활용하면 돼요. 공식 방문 형태로 가는 거죠. 이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교육사령부 소속이니까 교육 프로그램 점검 명목으로 동행할 수 있어요. 윤정아가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다들 괜찮겠어? 각자 바쁜 일들 제쳐두고 움직이는 거잖아. 강은주가 먼저 대답했어요. 언니 무슨 소리야? 윤채일인데 당연히 가야지. 박선영도 거들었죠. 맞아. 우리가 윤채를 얼마나 오래 봐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정민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법무법인에 급한 일 있다고 말하고 왔어요. 며칠은 괜찮아요. 한지은이 말했습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는 직원한테 맡겼어요. 걱정 마세요. 이수진도 덧붙였죠. 저도 이미 휴가 신청했어요. 일주일은 문제 없어요. 모두가 자신의 상황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각자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김현숙이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할게요. 오늘 안으로 공식 방문 요청을 넣고 내일 오전에 출발하는 걸로 하죠. 최미란이 노트북으로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교통편은 제가 알아볼게요. 차량 2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수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점검 자료도 제가 준비할게요. 명분이 확실해야 하니까요. 박선영도 거들었죠. 항공 안전 점검 관련 서류도 제가 챙길게요. 교육대 내 안전시설 점검 명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윤정아는 모두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전문성과 위치를 활용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었죠. 이것이 바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정민아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은 제가 체크할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강은주도 거들었어요. 저는 해병대 출신이니까 내부 문화나 위계 구조 같은 거 설명할게요. 도움이 될 거예요. 한지은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해병대 교육대 출신이라 질이나 시스템 같은 거 알아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모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능력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어요. 윤정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공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죠. 윤채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간다. 그리고 엄마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가는 거야. 방 안에는 결연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하나, 해병대 교육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해병대 교육대 정문 앞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김현숙이 먼저 내려 정문 초소로 걸어갔죠. 그녀는 신분증과 공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사전 통보한 대로
교육대 현장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초소 근무자는 서류를 확인하며 당황한 표를 지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서둘러 내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5분 정도 지나자 박도연이 급히 달려왔어요. 그는 김현숙을 보며 예의를 갖춰 격려했습니다. 중령 박도연입니다. 무슨 일로 방문하셨습니까? 김현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제 공문으로 통보했을 텐데요. 교육대 운영 실태 점검입니다. 함께 오신 분들은 관련 부서 전문가들이시고요. 박도연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훑어봤습니다. 8명의 여성들이었죠. 모두 단정한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무 방문처럼 보였습니다. 대령님께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도연이 말했어요. 김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합니다. 안내해 주시죠. 박도연은 내부로 연락을 취한 뒤 일행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문을 지나 본관 건물로 향하는 동안 윤정화는 주변을 조용히 살폈어요. 훈련병들이 운동장에서 구보를 하고 있었고 교관들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본관 2층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박도연이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령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그는 물 한 잔씩을 가져다 주고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최미란이 작게 말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이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죠.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져. 10분쯤 지나 문이 열리며 강태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에 가슴에는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표정은 단호했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대령 강태문입니다. 그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김현숙이 일어나 명함을 건넸어요.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강태문은 명함을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최미란이 명함을 내밀었죠. 국방부 군수조달부서 사무관 최미란입니다. 이수진도 명함을 건넸습니다. 육군 교육사령부 심리상담관 이수진입니다. 박선영, 정민아, 한지은도 차례로 명함을 내밀었어요. 각자의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컸어요.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무슨 일로 방문하셨습니까? 김현숙이 서류 가방에서 공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최근 교육대 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안전관리, 복지체계 등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강태문은 공문서를 집어 읽었습니다. 내용은 정식 절차에 따른 점검이었어요. 거부할 명분이 없었죠.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강태문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김현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교육생들의 생활 환경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숙소와 훈련 시설을 둘러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강태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는 내심 불편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는 생각했어요. 어제부터 이상한 조짐들이 계속되더니 이제는 국회에서까지 사람이 온 거예요. 평소 같으면 사전에 충분한 통보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갑작스러웠죠. 일행은 강태문과 박도연의 안내를 받으며 교육대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훈련병 숙소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윤정화는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벽에 붙은 훈련 일정표, 게시판의 공지사항, 복도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위치까지 모두 눈에 담았죠. 숙소에 도착하자 이수진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상 간격, 개인 사물함 상태,
환기시설 등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훈련병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오전 체력 단련 중입니다. 박도연이 대답했죠.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상 하나를 자세히 살폈어요. 군복이 정리돼 있었고 사물함은 잠겨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주방시설, 식자재 보관 상태, 위생관리 체계를 확인했어요. 박선영은 훈련시설의 안전 장비들을 점검했죠. 소화기 배치, 비상구 표시, 응급 의료키트 위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정민아는 내부 규정집과 징계 기록부를 요청했어요. 최근 6개월간의 징계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강태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부 자료입니다. 정민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공식 점검 사항입니다. 대령님, 거부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강태문은 잠시 망설이다 박도연에게 눈짓했어요. 박도연이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한지은은 운동장으로 나가 훈련 중인 교육생들을 지켜봤습니다. 구보대열, 체조 동작, 교관들의 지시 방식을 관찰했어요. 훈련병들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죠.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훈련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현숙이 제안했습니다. 교육생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강태문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건 문제 있습니까? 김현숙이 날카롭게 물었죠. 강태문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행은 훈련병들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했습니다. 윤정아는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훈련병들의 표정, 대화 내용, 분위기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서윤채를 발견했어요. 윤정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손목에는 붉은 멍자국이 선명했고 표정은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윤정아는 아무런 표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하며 주변을 관찰할 뿐이었죠. 최미란이 작게 속삭였어요. 윤채 봤어? 윤정아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김현숙이 강태문에게 말했습니다. 교육생 몇 명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강태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무슨 이유로입니까? 교육 만족도 조사입니다. 표준 절차예요. 김현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태문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명분도 없었고 공식 절차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강태문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알아내려는 거지?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겉으로는 정상적인 점검처럼 보였으니까요. 오후 2시 별도의 면담실이 준비됐습니다. 김현숙이 먼저 들어갔고 이수진이 동석했어요. 첫 번째 면담 대상자가 호출됐습니다. 바로 서윤채였죠. 문이 열리고 서윤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자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현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아요. 몇 가지 질문만 할게요. 면담실 문이 닫히자 김현숙은 서윤채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수진이 녹음기를 켜며 말했어요. 이 면담 내용은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윤채는 고개를 끄덕였죠. 김현숙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육대 생활은 어떻습니까? 적응 중입니다. 서윤채가 짧게 대답했어요. 김현숙은 서윤채의 손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멍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서윤채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훈련 중에 생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대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수진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었죠? 서윤채는 천천히 말했어요. 규율 점검이었습니다. 제 군장에서 불법 물품이 발견됐고 그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김현숙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불법 물품이요? 무엇이었습니까? 휴대전화였습니다. 그게 정말 당신 거였습니까? 김현숙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서윤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군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수진이 메모를 멈추고 서윤채를 똑바로 봤어요. 누가 넣은 것 같습니까? 서윤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김현숙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707 특임대 소속이죠. 그런데 왜 해병대 교육대에 전입교육생으로 왔습니까? 서윤채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김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여기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서윤채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해병대는 엄격한 조직입니다. 그 엄격함이 때로는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수진이 물었죠. 과도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윤채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현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충분했습니다. 서윤채의 증언, 손목의 멍, 그리고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죠.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김현숙이 말했습니다. 서윤채가 일어서려는 순간 이수진이 작게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끝날 겁니다. 서윤채가 면담실을 나간 뒤 김현숙과 이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해? 이수진이 물었어요. 확실해. 김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강태문과 박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면담은 끝났습니까? 강태문이 물었습니다. 네, 유익했습니다. 김현숙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죠. 오후 4시 일행은 다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강태문도 함께 자리했어요. 김현숙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점검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겠습니다.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강태문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최미란이 먼저 말했습니다. 군수물자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습니다. 승인 절차가 불명확하고 기록 보관이 체계적이지 않아요. 이수진이 이어받았죠.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정신 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박선영도 거들었습니다. 안전 장비 점검 주기가 불규칙하고 응급 대응 매뉴얼이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강태문은 점점 불편한 표정이 됐어요.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정민아가 징계 기록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최근 석 달간 징계 건수가 이전 6개월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규율 위반 관련 징계가 급증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강태문이 대답했어요. 교육 강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정신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엄격해야 합니다. 엄격함과 가혹함은 다릅니다. 대령님.
정민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강태문이 반박하려 했지만 한지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정신이 뭔지 압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건 교육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강태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군 검찰 조사관 2명과 상급부대 감찰관 3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가슴에는 신분증이 달려 있었죠. 박도연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감찰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대령 강태문, 중령 박도연. 여러분은 현재 군 내부 가혹행위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강태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증거가 뭡니까? 군 검찰 조사관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교육생 서윤채에 대한 부당 징계, 증거 조작, 신체 폭력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강태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윤채? 그 여군이 뭔데? 감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채는 707 특임대 소속 평가관입니다. 내부 제보를 검증하기 위해 파견됐죠. 대령님은 처음부터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강태문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박도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김현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집한 자료들도 모두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미란, 이수진, 박선영, 정민아, 한지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자가 수집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징계 기록, 면담 녹음, 시설 점검 보고서, 안전관리 문제점 목록까지 모든 것이 준비돼 있었죠. 강태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요. 서윤채의 투입, 신호 발신, 상부의 개입, 그리고 오늘의 점검까지 모두 연결된 하나의 작전이었어요. 그는 무릎이 꺾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해병대를 위해서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해병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건 해병대 정신이 아닙니다. 박도연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강태문의 확신에 눌려 조직의 논리에 갇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거죠. 회의실 밖에서는 윤정아와 강은주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윤정아는 창문 너머로 운동장을 바라봤어요. 서윤채가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서 있었죠. 딸의 뒷모습을 보며 윤정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강은주가 윤정아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줬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강태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현숙을 봤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김현숙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엄마 친구들입니다. 강태문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서윤채요? 김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함께 군 생활을 했던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윤채를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온 사람들이고요. 강태문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점검단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각자의 전문성과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우정과 신뢰로 뭉쳐 움직인 것이었죠. 권력이 아니라 관계로, 명령이 아니라 선택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떤 조직의 위계보다 강했어요. 이틀 뒤 해병대 교육대 운동장에는 전체 집합이 소집됐습니다. 훈련병들과 간부들 모두가 정렬에 섰어요.
단상 위에는 강태문 대신 상급 부대에서 파견된 준장이 서 있었죠.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이 교육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부적절한 처우와 규율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준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해병대는 강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강함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사람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앞으로 이 교육대는 근본적인 개선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교육 방식, 관리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서윤채는 대열 속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멍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옆에 서 있던 훈련병 하나가 작게 속삭였죠. 선임님, 소문 들었어요. 선임님이 특임대 평가관이었다면서요? 서윤채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작게 미소 지었을 뿐이에요. 집합이 해산된 뒤 서윤채는 본관 앞 벤치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윤정아가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을 보자 윤정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윤채가 다가와 경례를 했죠. 보고 드립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윤정아는 경례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수고했어, 윤채아.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운동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서윤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모들이 다 오신 거 알았어요. 윤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너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서윤채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윤정아가 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미안할 거 없어.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서윤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 멀리서 최미란, 이수진, 강은주, 박선영, 정민아, 한지은, 김현숙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모두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일은 끝났고 그저 가족처럼 모인 사람들이었죠. 서윤채는 일어나 그들에게 경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들. 최미란이 서윤채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윤채 정말 대단해. 잘 버텨줬어. 이수진도 서윤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강은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 어렸을 때부터 봐왔잖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박선영도 거들었어요. 이모들 자랑스러워. 정민아는 서윤채의 손목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받아야 해. 내가 예약 넣어둘게. 한지은이 웃으며 말했죠. 해병대 후배로서 말하는데 너야말로 진짜 해병 정신을 보여줬어. 김현숙은 서윤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용기 덕분에 많은 게 바뀔 거야. 윤정아가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최미란이 손을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수진도 거들었죠. 우리는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우정이 이 순간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한 달 뒤 서윤채는 새로운 보직을 받았습니다. 군 내부 검증과 교육생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였어요. 그녀의 경험이 가장 필요한 곳이었죠. 첫 출근 날 서윤채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병들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한 달 전의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부서장이 서윤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쉽지 않을 거야. 조직 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건 언제나 어려워. 서윤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미소 지었죠. 하지만 자네라면 잘 해낼 거야. 이미 증명했잖아. 어느 토요일 오후 윤정화의 공방에는 다시 모두가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한 모임이었어요. 테이블에는 차와 과일이 놓여 있었고 모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서윤채도 함께였습니다. 손목의 멍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강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떨려. 우리가 정말 저런 걸 해냈구나 싶어. 박선영이 거들었어요. 맞아. 근데 하면서도 자신 있었어. 우리 다 같이 있으니까. 정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어. 한지은이 서윤채를 보며 물었습니다. 새 부서는 어때? 서윤채가 대답했어요. 바빠요.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제가 경험한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수진이 말했죠. 잘하고 있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야. 김현숙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어. 교육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대. 이번 일이 계기가 됐어. 최미란이 덧붙였어요. 물자 관리 시스템도 개선되고 있어. 투명성이 훨씬 높아졌어. 모두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아는 딸과 친구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구나. 계급도 권력도 아니야. 서로를 믿고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게 가장 강한 힘이야. 그녀는 작업대로 가서 완성된 도자기 하나를 가져왔어요. 8개의 작은 컵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었죠. 너희들 주려고 만들었어. 윤정아가 말했습니다. 각자에게 컵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컵마다 미묘하게 다른 무늬가 새겨져 있었지만 모두 하나의 세트였습니다. 우리처럼 각자 다르지만 함께하는 거야. 모두가 컵을 받아들고 감사를 표했어요. 서윤채는 자신의 컵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강한 조직이 뭔지. 모두가 서윤채를 바라봤어요. 서윤채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한 조직은 사람을 부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킬 때 완성되는 거죠. 윤정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내가 그걸 보여줬어. 최미란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증명했지. 이수진이 컵을 들어 올리며 말했죠. 그럼 건배할까? 우리의 우정과 윤채의 용기에. 모두가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8개의 컵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공방 안을 가득 채웠고 따뜻한 오후 햇살과 함께 모두를 감싸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며칠 뒤 강태무는 군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저는 해병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만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 자부심이 사람을 해쳤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강태무는 계급이 박탈되고 군에서 제명됐습니다. 박도연 역시 강등 처분을 받았죠. 하지만 처벌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교육 체계가 점검됐고 수많은 개선이 이뤄졌어요. 어느 저녁 서윤채는 새로 전입한 훈련병과 마주쳤습니다. 어린 여군이었어요.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죠. 서윤채는 그 훈련병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처음이지? 네, 선임님. 서윤채는 자신의 군모를 벗어 훈련병의 머리에 씌워줬어요. 잘 맞네. 여기서 많이 배울 거야. 그리고 걱정 마. 이제는 안전해. 훈련병의 눈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서윤채는 계속 말했어요. 강한 조직은 사람을 지킬 때 완성돼. 그걸 기억해. 훈련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임님. 서윤채는 미소 지으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잘할 거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는 저녁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서윤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지.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갈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어요. 멀리서 윤정아가 서윤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어요. 곁에는 친구들이 함께였죠. 모두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